정유년 새해가 된 지도 어느새 2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2017년이 되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새롭게 달라진 제도들 하나 둘씩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제도나 법규들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꼭 알아두면 좋을 2017년 달라지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네이블 코리아의 조성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김 의원님. 네. 김 의원님 상임위가 어디시죠? 서울시의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예. 행정 관련 부분들 달라지는 것들을 시민들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조 대표님은 이 경제 분야 부분에서 계속 연관을 가지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2017년에 경제 관련 정책 부분에서 달라지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뭐 올해 그 2017년 우리나라의 기상은 그 한마디로 네. 흐름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 인상 문제라든지 가계부채 문제, 네. 청년 실업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우리 경제 여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가 흔히 이제 디플레이션, 불황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세 가지뿐이 없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첫 번째는 금리를 낮춰주는 것이죠. 근데 이미 이제 미국이라든지 대외적인 여건 때문에 그건 금리는 어렵죠.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변동금리 같은 거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줄 수 있는 카드는 결국에는 이제 두 개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유동성을 확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네.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SOC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공공 일자리들. 네. 그래서 그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제정책에서 그 31개 부서 네. 240개의 제도들을 이제 요번에 많이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대표님. 근데 그 네네. 일자리를 늘린다, 정부에서. 네네. 그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예,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 올 상반기에 네. 재정을 집중을 하는 거로 재정 지출을 집중을 해서 그 상반기에 17조 1천억 원을 집중을 해서 네. 공공 일자리 부분에서 국가 지자체 정원을 10,000명을 늘리고 네. 그다음에 공공 부문에서 6만 명 이상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아니겠죠, 그럼? 다 정규직인가요? 예, 10,000명은 이제 정규직에 준하는 거고요. 네. 5만 명은 일시적인 일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김영희 의원님, 공공행정 분야에서 주민등록을 이제 쉽게 바꿀 수가 있다면서요? 뭐 쉽게 바꾼다기보다는 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변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신체나 재산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네.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이걸 바꿀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그럼 지금 동사무소 가서 예. 내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주지 다 바꿔줍니까, 그거를? 다 바꿔주는 건 아니고 그러면요? 예. 그 내용을 심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앞자리 못 바꿀 것 같고 뒷자리를 바꾸는 건가요? 앞자리와 장기 고유번호고 고유번호니까. 뒷전을 바뀌어야 되겠죠. 뒷자리가 이제 바뀌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막 그래서 어느 정도 바뀌려고 그러는지 또 다른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민등록번호는 우리가 이름을 바꾸는 것을 법원에서 함부로 결정 안 해주듯이 네.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될 때 바꿔주는 것으로 근데 이해하면 의원님, 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갖고 있는 나라가 예. 세계에서요, 우리나라 거의 뭐 몇 거 손꼽는 나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개인한테 다 부과해갖고 딱딱지 매기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장점과 단점이 같이 공존하는 네, 그런 제도라고 그렇군요. 이해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또 공공행정 분야에서 달라지는 점 어떤 게 있습니까? 의원님?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네.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네. 제도를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영구나 매입 또 전세 임대주택은 그전에는 금융자산을 포함해서 네.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금융자산을 총합 포함해서 총 자산 1억 5,9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구와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더 실질적으로 차상위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까? 좀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요. 좀 왜냐하면 더, 그전에는 비록 이렇게 금융재산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것을 좀 강화해서 좀 더 하겠다는- 정확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요. 또 다른 거는 네. 그리고 또 국민임대주택도 총재산
자산 2억 1,900만 원 이하로 네. 입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좀 더 실질적인 혜택으로 그렇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 가는 예,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리고 입주 기준도 네. 2016년 12월 30일부터 또 재계약 기준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도록 네. 이렇게 시차를 두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시차를 두는 건? 입주와 재계약 기준입니다. 입주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네. 재계약은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네.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자, 그 부동산 분야에 달라진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부동산 분야에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네, 소득세율을 변화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율을 부분적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뭐 기존에 네. 평균적인 자산을 가진 분들은 그대로지만은 네. 최고의 그 양도세율을 부과하는 대상은 그 세율 구간을 하나 다시 설정해서 세율 구간을. 세율을 높였다는 게 특징입니다. 좀 더 이 가령 예를 중산층이라보다도 좀 잘 사는 그렇습니다. 상위 계층에 대한 예. 세율을 강화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중하위 계층은 변동이 없고 그래요? 상위 계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 구간을 하나 새로 설정을 해서 그걸 5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네. 세율을 기존에는 38% 했는데 네. 40%로 근데 상향 조정했습니다. 5억 원 주택이면 일반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 그 과세표가 가표가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의원님 어느 정도 그 매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에게 해당이 될까요? 과세표 글쎄, 중구간이 이제 그러니까 그 의원님 경우에 보실 따라서 때는 실제적으로는 다르죠. 뭐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9억 원 이하에는 거의 양도세가 없으니까요. 네. 이제 다가구 이제 여러 채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만 여러 가지 이제 중과세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지방세를 포함하게 되면 네. 한 44% 정도의 이제 그 소득에 양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우리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죠. 예. 특히 금융자산 내지 특히 부동산 자산이 많은 분들은 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조 대표님 모시기엔 지금 네, 설명해 네. 주셨는데 이런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면서 네,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보십니까? 일단 뭐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어둡다 뭐 이런 말씀들은 다들 하지 않으십니까? 그럼요. 어둡다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정부에서 초점을 맞추는 거는 최우선 과제는 실제 거주하거나 그다음에 소유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이번에 많은 개편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집을 사실 때 저희가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 대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제 지금 소득에 대한 그 상한선이 정해졌습니다. 네. 예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상한선이 7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파트도 9억에서 6억으로 낮췄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민들, 중서민들이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게 네. 정부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그 주택의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게 네. 자금 지원 부분들이 많아지고 또 정부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것은 이제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개념 자체를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이제 내 집과 같이 20년 네. 동안 있는다든지 10년 동안 있는다든지 장기 공공주택을 정부에서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한 12만 가구가 이제 당초보다 예상보다 한 2만 가구 정도 더 증대된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그래서 7만 가구는 새로 건설하고 네. 5만 가구는 서울시나 아니면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제 네. 공급을 할 예정이고 또 뭐 아주 특이적인 거는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이런 지하철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네. 아니면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를 한 3천 가구 정도 올해요? 예,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를 다시 그 임대를 주는 그런 정책도 저희 계획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또 이제 그 정부 주도형이 아닌 기업 임대형. 기업들이 아무래도 저금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건설 경기가 우리나라 경기를 지탱하는 큰 기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형의 그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라고 그러죠. 작년에도 했었죠, 그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좀 특이한 거는 이제 네. 사업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올해 이미 확보된 게 한 6만 1천 가구 정도의 사업지가 확보가 됐고 올해 한 2만 2천 가구. 대표님, 그 뉴스테이 네. 정책은 실질적으로 그 서민들한테 혜택이 갑니까?
예, 근데 가격이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뭐 중산층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래요? 믿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이런 좋은 정책들도 만들고 네. 많은 것들을 공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는 그 일반 우리 시민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잘 알질 못하죠. 왜 홍보가 그러냐면 잘 안 돼 있다. 예, 홍보도 그렇고 예. 이제 아무래도 좀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이런 정보에 어두우신 분들은 이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 마이홈 센터라고 있습니다. 마이홈 센터.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콜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홈 센터에는 예. 그 콜센터도 정부에서 있고. 이제 그 주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다음에 네.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살던 지역에 어떤 것들이 공급되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번에 전화하시면 되고요. 1600-1004번 제가 네.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인터넷 사이트는 www.myhome.go.kr로 접속을 알겠습니다. 하시면 다양한 정보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나이가 드시고 또 이렇게 좀 연로하신 분들은 그 잘 익숙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그 오프라인 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조성곤 예. 대표님이 아주 친절하게 아주 잘 알려주시네요. 김명기 의원님 지금 조 대표님 말씀하신 각종 정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이 문제가 있는데 자꾸만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세요. 네. 뭐 무릇 정책은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면성을 다 갖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정책이 특히 무주택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면 네. 큰 장점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많이 돌아갈까요? 돌아간다고 아, 그래요? 기대해야죠. 기대봐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는 또 이제 뭐 대선도 있고 말이죠. 네. 아무래도 작년에 촛불에 관련된 여러 변혁적 열기도 있으니까 정부가 많이 정신을 차리겠죠. 통상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는 부동산 네. 정책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자, 의원님, 그 최저임금이 네. 이제 올 6,470원으로 제가 정확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예. 저희 그 애들이 알바를 하는데 올랐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작년 대비 7.3%가 네. 증가해서 금년에는 6,470원으로 네. 인상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급 기준으로 하루 8시간 하면은 51,760원. 네. 그리고 월급 기준으로 하면은 네. 한 달에 135만 2,23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용 분야에서 달라진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공용 부여에서 달라진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 정년 60세 이상을 의무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00명 이상 직원 사업장에, 즉 대기업이나 중기업 이상이면 적용을 했습니다만 네. 금년부터는 300연 이하, 즉 1인 이상 사업장도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처벌받습니다. 아, 그래요? 꼭 예. 지켜야 되는군요. 예, 꼭 그러니까 나이 지켜야 드신 할- 분들 버티면 되네요, 그냥. 의무사항. 아닙니까? 그건 농담입니다만. 예, 네. 예. 하여튼,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가장 중요한 제도의 네.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저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임금 피크제 네, 뭐 네. 도입하죠. 예, 도입합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300인 이하에도 이제 60세 전년이 이제 예. 확인이 됐고요. 네. 그래서 임금 피크제는 뭐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에 일정 연령이 되면 본인의 임금이 깎이는 제도입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는 거죠. 숙련된 기술자를 쓰고 인력들을 쓰면서 그러면 세이브된 네. 이제 비용이 절약된 부분들을 청년들을 위해서 채용을 해라. 뭐 이런 취지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임금 피크제 있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뭐 우리 앵커분께서 좀 이제 웃으시듯이 네. 실제로 그게 또 이루어질까 뭐 이런 또 생각들을 또 많이 노동조합의 하고 반발도 있습니다. 상당히 큰 거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찌 됐건 이제 이게 뭐 고령화 문제들이 이제 노령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 고갈 문제라든지 다양한 이제 사회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저는 임금 피크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런 청년들을 기회를 줘야 된다는 그래서 기업은 쓸 수 있는 돈들이 네.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아직 뭐 시작한 지 한 달뿐이 안 됐으니까 정확한 뭐 이 정책의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뭐 기대는 해봐야 될 것 우리 같습니다. 의원님한테 한번 장단점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임금 피크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개별 사업장마다 다를 수도 있고. 예, 그죠? 일자리를 그러니까 장년층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임금 피크제 순기능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받아가는 게 적어지잖아요.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아니, 예를 들면 50세가 넘어가면 55세, 6세 되면은 애들한테 돈 들어가는 게 제일 많을 때가 되거든요, 실제로. 이 비슷한 제도를 일본에서 그 시니어 사원 네. 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뭐 작년에 그 우리나라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네. 정년 기준으로 해서 뭐 첫 해에는 한 10% 정도, 두 번째에는 한 20%, 네. 세 번째에는 한 30%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그게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어차피 취지 자체가 네. 우리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에 비용을 조금 절약하고 이거를 청년들을 채용하는 데 써야 된다 그러면 정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인센티브를 기업들한테 청년을 채용하거나 이랬을 때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보완만 된다 그러면 뭐 사회적으로 뭐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것이다. 네. 그것인 거군요. 뭐 요즘에 여든 먹으셔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여든이신데요. 아, 그러세요? 아직도 청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관리 보기에는 잘하시는군요. 예, 네. 그래도 장년층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노사합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원님? 전제가 돼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올해 달라지는 문제니까 또 네. 이런 부분도 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세제 분야 달라지는 점. 이 대표님이 설명해 주실 건가요? 예, 예. 네. 뭐 모르면 손해고 알면 돈이 되는 게 세제 혜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한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정확히 희소식 잘 들어야겠네요. 네, 희소식 하나는 뭐 신용카드 공제가 원래 일몰 조항으로 작년에 끝이 나게 돼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2년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이 반발이 심하니까 연장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대신에 이제 총급여 1억 2천만 원이 넘는 거는 공제 한도가 좀 줄어듭니다. 네.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네. 그 내년에는 7천만 원에서 1억 2천 사이는 그 공제 금액이 300에서 250으로 뭐 줄어든다고 공지를 해놨습니다. 네. 뭐 짤막한 팁을 드린다 그러면 네. 다들 이제 신용카드도 쓰시고 체크카드도 쓰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월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요. 네. 그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쓰면 그 세액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는 많이 써봐야 예. 의미가 없던데요. 그거. 25%에 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네. 배의 공제 혜택이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그거를 25% 체크카드 요것만 외워놓으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 중요한 정보네요. 네. 저는 좀 알았습니다. 아, 의원님 적어놓으셨습니다. 의원님은 신용카드 많이 쓰세요? 체크카드 많이 쓰세요? 저는 신용카드 딱 한 장 있습니다. 아, 체크카드 안 쓰십니까? 안 쓰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냥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뭐 고소득자 과세 표준이 뭐 양도세와 똑같이 신설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세 과세 표준이 그 1억 5천 이상은 38%였는데요. 새로운 구간이 신설돼서 5억 이상인 분들은 역시 40%의 그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한 5만 명 정도 되고요. 작년 기준으로. 그럼 세수는 한 네. 6천억 정도 저희가 더 걷게 되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환경교통 분야에 달라지는 법규. 이건 김영기 의원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겠네요. 제가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정보 같은 정신 차리고 듣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정보가 네. 있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그 대기 공기가 좋은 편인데 네. 겨울철에 특히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이 많죠. 네. 서울시는 그동안 그 시내 버스는 경유차에서 CNG 버스로 전량 교체를 해서 네. 서울시의 공기는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만 네, 많이 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경유 자동차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승합차와 네. 트럭 분야에 또 관광버스에 네. 이런 분야에는 아직도 경유차를 쓰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대기 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를 서울시는 2.5톤 이상은 금년부터 운행 제한을 실시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시민생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특히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에서 종합 검사를 해서 불합격된 차들은 반드시 그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반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되고. 오, 세게 나가네요. 예,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차량들은 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차량은 비용의 일부 부담 또 저감 장치를 부착할 경우에 운행 제한을 면제하도록. 생기형 차량은 어떤 건가요, 의원님? 생계형 차량이라 하면은 그걸 갖고서 이제 뭐 푸드 트럭이라든가 뭐 등등의 자동차 한 대로 가일 행상을 하신 맞아요. 분들이라든가 예.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면제해 준다. 예, 면제를 해주되 필요한 조치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2.5톤 이상의 예, 그렇습니다. 네, 2.5톤 경유차에 이상인데. 하나 되고요. 예.
뭐 디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경유차. 그래서 매연 저감 장치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저감 장치를 달게 되시면 네. 뭐 특별히 문제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매연자가 교통복규 달라지는 것 좀 알려주세요. 교통복규는 네. 달라지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6월 3일부터 적용하는데 네. 가테르 항목이 기존의 9개에서 14개로 늘어나요? 늘어납니다. 어떤 게 늘어납니까? 늘어나는 참, 분야가 그거 걱정되네요. 첫째 지정차로 위반. 지정차로 위반. 우리 고속도로 달려도 보면은 지정차로 안 지키는 차량들 많죠. 네. 또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또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또 보행자 구분 분리행 이런 등등의 네. 분야에서 도로교통 규정이 강화가 돼서 좀 더 엄격해지는 거네요. 가테로를 부과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도 많이 방지되고 그래 인한 인명 또 재산상의 손실도 많이 줄어들고 보건복지자 달라지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 분야도 많이 상임위가 있습니다. 또 이제 상임위 보건복지시. 예. 뭐 보건복지 분야에서 달라지는 행정이 것은 있죠, 죄송합니다. 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신생아 수가 연간 4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야말로 인구 절벽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네.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을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90일간 135만 원에서 네. 최대 50만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돌봄 서비스도 현재 24개월에서 만 36개월로 네. 확대를 했고요. 특히 중소기업 등 우수 지원 대상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록 하고 현재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부분 그렇습니다. 잘 알아놓으면 많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조 대표님 네네. 뭐 꼭 오늘 팁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네네네. 마지막으로 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꼭 알아둬야 될 정보라든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정부에서 뭐 이번에 만든 개편들은 저소득이라든지 서민들의 실생활 관련된 것들을 많이 이제 혜택을 주고 고소득자한테는 약간의 그 세금을 더 부과하는 네. 그게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은 잘 못 드렸지만 뭐 몇 가지 팁, 뭐 경차라든지 유류비 환급해드리고요. 그다음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 내년부터 카드로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사시면 10% 또 세액공제도 하게 되고. 올해부터요? 네, 네, 네. 올해부터. 그리고 월세도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주택이 아닌 고시원도 월세도 그 연간 최대 90만 원. 아, 그래서 고시원도요? 예, 세액공제를 12%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께서는 좀 뭐 뭐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서울시 의원이 뭐 서울시 조례 관련도 말씀해 주셔도 좋고 하여튼 뭐 예. 서울시 관련 사항을 몇 가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당히 논란이 됐던 그 서울역 앞 고가도로 예, 이 그 보행 언제 길이 완공되죠? 4월 개장할 예정.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뭐한 4개월 정도 의원님 남았습니다. 가보셨어요? 공사 중이라서 근처에만 가서 그래요? 봤습니다. 기대됩니까? 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네. 일단 만들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겠고 또 서울의 명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중장년층을 위해서 즉 인상 이막 설계를 위해서 50 플러스 캠퍼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 뭡니까?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좀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새로운 직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거는 뭐 등록금 안 내도 되는 거죠? 뭐 내도 아직 극히 일부를 내고 아, 그래요? 대부분 서울시 재정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상당히 그 네, 중장층 예. 은퇴하신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있는 제도로 정착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두 분 모시고서 2017년 달라지는 각종 분야 오늘 많이 다뤄왔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이 많이 적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대표님 정보는 특히 유용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기획재정부에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네. 2017년 달라지는 그래요. 것들. 그래서 지자체나 저 주민센터 가시면 네.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인터넷에 조성권 쳐도 잘 나오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기 시의원 그리고 조성권 대표였습니다.